그 앞서서 말씀하실 때 네. 그 부동산 시장이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자산 가치라는 것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은 당연히 플러스적인 요소가 있어요. 근데 얼마나 요소를 미칠지는 그거는 이제 부동산이 올랐기 때문에 개인의 부가 커지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웨alth 이펙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쓸 수 있는 여력이 있고 그 쓸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 소비가 더 활성화되고 그러니 경제 성장률이 좋게 나오고 기업 실적이 좋게 나오고 이 연결고리거든요. 네. 그래서 올라갈 때는 당연히 플러스적인 요소인데 근데 그 플러스적인 요소가 얼마나 클지는 잘 몰라요. 뭐 얼마나 그 사람들이 또 소비를 할지는 잘 모르는 거잖아요.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근데 마이너스일 때는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빠질 경우에는 이때는 자산 가치가 떨어지고 이걸 또 거래가 늘어나면은 그만큼 손실이 확실하게 나오기 때문에 소비를 못 해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평가손이다라고 얘기를 걱정을 하시겠지만 그래서 뭐 크게 소비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금리가 높아졌거나 개인들의 펀더멘탈이 약해졌거나 네.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만큼 소비가 안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빠진다라는 계산을 하게 되면 그건 그만큼 시장의 악영향일 수밖에 없고 그런 사태가 2007, 8년에 일어난 거죠. 그게 이제 서브프라임 사태고 미국의 부동산 거품 일어났던 때고 또 다른 나라로 보면 일본이 1990년대 부동산 거품 이후에 폭락 그리고 엄청난 오랫동안의 문제점 또 우리나라도 IMF 위기 때 부동산 가격의 폭락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됐었죠. 그래서 자산 가치가 깨져 내려오면 그거는 뭐 좋을 수가 없어요. 어떤 자산이든 간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리고 부동산의 전체 시가총액이 훨씬 크죠. 네. 어떠한 자산보다도 크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는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의 규모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만큼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빠진다라는 것은 정말로 있어서도 안 되고 있게 만들면은 정말 정책적으로 힘들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동안 못 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격이 빠지면 큰일 나요. 실제로 지금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빠지고 있고 네. 글로벌적으로도 좀 빠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시장이 오르고 내리고 그 전략보다는 개별 종목으로 이렇게 좀 집중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부동산 가격은 엄청나게 올랐어요.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올랐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 오른다, 뭐 부동산 가격이 좀 빠진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빠질 이유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큰 그림을 놓고 봤었을 때 자산 가치가 떨어지면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돈이 막힐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오르기는 힘들 수 있죠. 덜 빠진다 하더라도. 그래서 항상 부동산 시장을 지켜봅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있냐면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도 없다. 그래서 더 이상 부동산에 투입되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같은 환경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고점 대비해서 25% 30% 빠졌었기 때문에 이런 하락률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주식을 뭐 섣불리 사기는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렇지만 만약에 달러가 안정세를 찾고 또 미국 시장이 다시 지금 저점 대비해서 올라오긴 했는데 또 조정을 받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올라가고 뭐 이런 현상이 나오면서 글로벌 증시가 괜찮다라는 어떤 인식이 만들어지면 그때 또 다시 우리나라 장도 제법 살아나겠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정도 지수대에서는 크게 더 하락을 걱정을 하진 않아요. 대신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또 이런 환경에서 여러 글로벌적인 요소를 가지고 살만하고 오랫동안 들고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을 골라내고 업종을 골라내고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다. 한국 투자에 있어서는 그렇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주식이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들고 있는 비중으로 생각하면요. 물론 뭐 천만 시대라고 얘기들은 하지만 정말 작아요. 예, 그게 크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401k가 있어서 그 워낙 주식 비중이 커요. 그리고 그래서 주식 가격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어떤 부의 가치가 커지는데
우리나라는 뭐 개인들이 지금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의 숫자는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기관을 통해서 뭐 주식을 투자를 하는 규모로 계산을 하면은 GDP의 5% 뭐 이런 정말 미흡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대적인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주식 시장에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현금을 들고 가야 되느냐 이미 많이 들고 계시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저희가 추천하지는 않고요.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나라 주식들 또 글로벌 주식들이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그렇게 비싸 보이는 타이밍은 아니에요. 그래서 현금 비중을 다 들고 간다. 이거는 뭐냐면 대세 하락장을 신경을 써서 대세 하락장이 일어날 거라고 예측을 하고 현금을 가져가는 전략이고요. 그게 아니고 꾸준히 주식을 투자를 해서 그 시장보다 훨씬 더 좋은 수익률 연간 10%의 수익률 이상을 올리겠다라는 마인드로 투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현금을 많이 들고 있다가 투자해야지 이런 전략보다는 꾸준히 투자를 하시는 전략이 더 맞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한국 주식은 그렇게 하기엔 참 힘들다. 왜냐하면 그만큼 경기 민감하기 때문에. 네. 대신에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꾸준히 빠지던 오르던 간에 계속 뭐 월별 얼마씩 이렇게 투자를 계속 하시는 게 현금 비중 얼마 늘려놨다가 또 다시 투입했다가 또 다시 팔았다가 뭐 이런 전략은 세금도 내셔야 되고 그리고 엇박자 나기 시작하면 큰일 나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있어서는 저는 뭐 현금을 얼마나 들고 있으라고 얘기는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럼 미국 주식은 잘 안 팔아도 되는 건가요? 개인 투자자들이 만약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그렇죠.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장기적으로 어떤 큰 사이클의 변화가 있을 때는 한 번 팔아줘야 돼요. 네. 혹시 뭐 10몇 년 만에 뭐 한 번씩은 팔아줘야 되죠. 그렇지만 좋은 종목을 골라 놓으셨다면 꾸준히 안 파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드리면 지난 뭐 40년 동안에 S&P 500의 상승률은 연 복리로 두 자릿수가 넘는단 말이에요. 하락장도 있었을 거고 상승장도 있었을 거고 근데 그냥 꾸준히 그냥 들고만 있으셨으면 S&P 500을 연 수익률 10%가 났다. 아니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40년 복리 10%. 이건 뭐 당연히 부동산도 살 수 있고 뭐 다 그러니까 엄청난 수익률이죠. 금리가 2% 시대 그죠? 그러니까 뭐 지난 10년 내내 금리는 2% 시대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미국 주식은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한 번씩 뭐 17년, 19년 사이에 한 번씩 부러지는 장이 와요. 그게 이제 막 계속 오르다 보니까 이제 한 번에 이제 조정이 일어나는데 그 조정 기간이 짧게는 1년 정도, 길게는 3년까지도 갑니다. 근데 그때 하락률이 최소 35%예요. 많이 빠질 때는 거의 뭐 50% 이상 빠집니다. 네. 반토막이 나죠. 근데 그때만 살짝 비켜 나와 있으면 그 짧은 1년 내지 3년 동안에 주식을 안 하면 미국 주식을 안 하면 또 다시 또 10몇 년을 하면 그건 엄청난 복리의 수익률이 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걸 정확하게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뭐 매년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는 거를 잡아내기는 어렵지만 아주 긴 사이클에서 그 하락장을 잡아내기는 그래도 좀 찬스가 더 높죠. 왜냐하면 10몇 년 동안 계속 오르다가 빠지는 걸 잡아내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계속 오를 때 빠지는 걸 잡아내려면 못 잡아내죠. 그 확률이 너무 낮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추천을 해드릴 때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계속 꾸준히 투자를 하시는 방법. 근데 이제 한국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반대로 좀 더 트레이딩을 많이 하는 방법. 요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있죠. 그러면 그 거대 사이클이 아까 말씀하신 2024년 빠르면 그때 온다는 거예요? 네. 2024년 상반기에 올 수 있고요. 좀 더 늦어지면 2026년 상반기에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부터는 아마 고점 대비해서 50%의 하락장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정말 많은 것들이 다 그 얼라인 돼서 다 적절한 자리에 딱 만들어져서 그런 장이 만들어지겠지만 지금은 그렇게까지의 어떤 하락장이 나오기에는 이미 벌써 S&P 500이 25% 빠져줬다가 반등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전 고점을 다시 한번 시도할 확률이 더 높지 전 저점을 뚫고 내려올 확률보다는 그럴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요번에 만들어지는 고점이 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고점이
전 고점 S&P 500의 4,800 수준까지 갈지 아니면 더 올라가서 뭐 5,500까지 갈지 아니면 그 4,800 살짝 미친 뭐 4,700까지 올라가고 끝날지 정확한 정답은 없어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부터 추가로 30% 정도의 상승은 오고 끝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마지막 불꽃이 한 번 남은 네. 건가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정확한 타이밍을 못 맞추겠다면 종목을 선별해 놓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올해 네. 그 한 1월부터 6월까지 그 계속 한 20-30% 이렇게 빠졌잖아요. 네. 그럼 그때도 혹시 이게 그 2024년에 그 큰 거대 사이클이 지금 오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은 혹시 그때는 안 해보셨나요? 네,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거대한 사이클이 오기에는 미국의 펀더멘탈이 너무 튼튼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러지는 장, 그러니까 시스테믹 리스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로 얘기를 하자면 시스템 붕괴, 그러니까 시스템 붕괴적 하락장.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긴 사이클의 세큘러 사이클의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왔던 거에 이제 98년 그때 IMF 위기 터졌었을 때 97년, 98년 그게 이제 시스테믹 리스크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시스테믹 리스크 체계적 붕괴가 일어나는 타이밍은 은행권의 도산과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은행들이 망하기 때문에 기업들까지 연쇄 도산이 일어나고 이게 엄청난 대폭락장으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기에는 이번 하락장이 시작된 시점이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현재 개인들의 펀더멘탈, 기업들의 펀더멘탈, 은행권의 펀더멘탈 이 세 가지 요소가 너무나 튼튼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어떤 추세적인 주기로서의 어떤 고점 형성과 대폭락장이 시작됐다라고 판단하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이번 장에서 다시 올라가서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이미 많은 개인들의 펀더멘탈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뭐 좀 이 보더라인 그러니까 마지노선까지 가게 되고 또 기업들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고 또 지금 뭐 워낙 에너지 가격도 많이 올라갔고 뭐 인건비들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타이밍이 됐었을 때는 정말로 크게 떨어질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잡아내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번 장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반등해서 빠진다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데 즉 약세장이 이미 시작됐고 그 약세장이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다시 또 빠지기 시작하면 전저점을 뚫고 내려갈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더 많지만 저는 그건 아니고 이번에 반등이 일어나면 전 고점을 다시 뚫으려는 시도를 한 번은 할 거다. 근데 그게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간에 제법 많이 오르고 끝난다. 네. 예, 그리고 그의 요소가 만들어지는 타이밍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2024년 상반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있었던 그 시스템 붕괴는 2008년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2007년, 2008년. 그래서 그 사이클이 이제 2024년, 뭐 늦으면 2026년까지.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때는 진짜 다 팔아야겠네요. 네. 그러면은 본부장님께서 좀 지금 좀 주목하고 있으신 조금 뭐 종목 몇 개라도 좀 언급이 가능하실까요? 네. 뭐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나 업종은 당연히 지금 이 여러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사이클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모든 부분이 다 연결이 돼 있는데 그게 4차 산업혁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이클의 어쨌든 근본은 4차 산업혁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메가 기업들이 만들어졌고 또 IoT 그다음에 이제 이게 AI로 연결이 되고 또 전기차 그리고 전기차 안에 어떤 시스템 자율주행 뭐 이런 거 다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 4차 산업혁명인데 이 4차 산업혁명이 활성화가 되면 될수록 전력 소비가 늘어나니까 이게 또 지금 에너지 전쟁 연결이 돼서 에너지 가격 급등 인플레이션 연결이 다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큰 그림의 어떤 그 슈퍼 사이클을 계속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로 나가 있는 기업들은 계속 들고 가셔야죠. 그래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있던 아니면 테슬라던 뭐 아니면 이제 또 이게 에너지와 연결이 되니까 뭐 신재생 에너지의 선두주자던 아니면 EV 그러니까 전기차의 선두주자던 거기에 또 신배터리
관련된 선두주자던 그런 쪽도 아니면 이번에 이렇게 에너지 수요가 생기니까 탄소 배출 제로로 가려고 하는데 이에 따라서 중간에 어떤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 줄 만한 에너지원이 천연가스. 그럼 이제 이게 또 가격 경쟁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천연가스 관련된 미국 기업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큰 그림을 보면서 계속 수요가 있고 또 수요가 있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 있고 가격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실적이 안 깨지고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들고 가시면 그게 바로 알파 전략이고 네. 그게 바로 상대적인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고 그래서 저희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업종을 얘기해 보자면 이 IT가 AI와 연결이 돼 있고 IoT와 연결이 있고 다 연결돼 있고 이게 반도체도 들어갈 수 있고 IT 그다음에 전력 쪽 거기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들어가고 천연가스가 들어갈 거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EV 전기차 네. 전기차가 정말로 경쟁력이 있고 앞으로는 이제 가솔린 차는 사라질 거고 전기차로 가고 그다음에 또 헬스케어 또는 바이오 산업 신약 개발이든 뭐 여러 가지 뭐 의료 용품이든 뭐 여러 가지 부분을 생명을 늘려주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죠. 이것이 그만큼 굉장히 높은 어떤 실질적인 수익성을 가져다 주니까. 그래서 요 대표적인 4개 산업 정도에 있어서는 꼭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고유나 뭐 이렇게 가치주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에 좀 연결이 되는. 예를 들어서 원자재를 투자를 한다. 그러면 원자재인데 4차 산업에 많이 쓰이는 원자재. 뭐 코볼트, 알루미늄, 구리,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쪽으로 이제 또 관련된 쪽을 사야 되겠죠. 2차 전지에 많이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 또 뭐 어떤 뭐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폴리실리콘 뭐 등등. 결국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4차 산업과 연결되어 있는 어떤 가치주와 소재, 원자재, 중간재 뭐 이런 쪽으로 그렇게 연결을 시켜서 포트를 구성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이번에 1월부터 6월까지 좀 많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조금 오른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때 좀 이런 빅테크 이런 걸 좀 담아뒀었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 또 한 1, 20%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싸졌을 때 계속해서 좀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네요. 네. 싸졌을 때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한데, 이제 한 가지 조금 어려운 부분은 네. 종목들마다 사이클의 차이가 있어요. 아, 또 그래요? 자, 뭐 예를 들어 드릴게요. 대형 기술주 같은 경우에 대부분 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몇 년 전은 2013년, 14년 이때 막 사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때 대비해서 모든 종목들이 대형 기술주들이 많이 올랐죠. 네. 뭐 그게 테슬라가 됐던 엔비디아가 됐던 넷플릭스가 됐던 AMD가 됐던 애플이 됐던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던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빵, 마가 이런 모든 종목들. 근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를 뽑아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넷플릭스는 옛날에 만들어졌을 때 무조건 사야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회사예요. 왜? 옛날에는 비디오방이 있었고 뭐 비디오 렌탈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건물에다가 비디오 빌려주는 게 하나씩 있었잖아요. 네. 그럼 그게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그죠? 네. 거기에 또 직원들이 얼마나 많았을 거고. 근데 이제는 그게 다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그냥 넷플릭스만 보면 되잖아요. 컴퓨터만 있으면. 그러면 그게 엄청나게 비용을 절감시켜주고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져오고 생산성을 높여주는 효과를 가지고 왔죠. 네. 근데 어느 시점에서 이제 더 이상 그게 이제 안 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뭐 돌아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넷플릭스를 보는 시간이 좀 줄어든다. 그러니까 더 이상 가입자 수가 안 늘는 네. 케이스가 됐다고 칩시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자, 그럼 이제 가입자 수가 더 이상 안 는다. 그럼 이제 성장이 더뎌졌다. 그럼 이제 성장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Q를 늘리는 거죠. 네. 여태까지는. 근데 Q를 이제 못 늘리면 뭘 하겠어요? 가격을 올려요. 그렇죠. 네. P를 올리게 되겠죠. 가격을 올린다는 건 뭡니까? 인플레이션을 조장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가격을 올렸어요. 네. 그죠? 뭐 10,000원 하던 걸 15,000원, 16,000원. 뭐 5명이 보다가 이거 3명 뭐 이런 식으로 바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는 거란 말이죠. 이제 그게 끝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폭락이죠. 아. 그래서 사이클에 있어서 쭉 봤었을 때 많은 것들이 다르게 있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를 나쁘게 보이진 않아요. 지금 현재.
근데 이제 거의 끝물에 거의 많이 와 있는 기업으로 보고 반대로 AMD 또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또는 구글, 알파벳 이런 기업들은 아직도 엄청나게 성장할 게 남아 있다. 왜? 클라우드 비즈니스, AI, 전기차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성장이 엄청나게 남아 있다. 뭐 근데 이제 엔비디아도 성장이 남아 있는데 좀 중간에 좀 쉬어야 된다. 뭐 이렇게 다 사이클이 틀려요. 결국은 골라내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ETF를 사는 거죠. 네. 다 투자를 하는. 네. 그래서 운영을 해주는 쪽으로 오히려 맡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빠질 때마다 사야 되는 것 맞는데 그거를 종목을 선별하시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그 종목을 제대로 이해를 하시고 하셔야 되는 거죠. 저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빠질 때마다 산다. 글쎄요. 그건 조금 조심할 것 같아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빠질 때마다 산다. 뭐 저는 계속 살 것 같고 알파벳 구글이 계속 빠진다. 빠질 때마다 살 것 같아요. 저는. 아마존 살짝 좀 헷갈리고요. 아, 그래요. 예, 이미 성장을 좀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근데 또 뭐 새로운 게 뭔가 나온다. 애플도 조금 아리까리한데 애플이 뭔가 또 새로운 걸 혁신을 해서 또 성장을 또 만들었다. 그러니까 사이클이라는 게 이렇게 성장을 해요. 성장을 하다가 이제 끝나면 이제 떨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떨어지는데 보통 그냥 끝난 회사는 그냥 계속 떨어져요. 그게 끝이 납니다. 근데 이제 좋은 회사는 이렇게 해서 떨어지다가 다시 혁신을 만들어서 또 올라가요. 근데 이제 테슬라는 지금 아직 여기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성장을 하고 있는 사이클이에요. 그게 끝나는 게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렇게 좀 떨어질 때 뭔가 또 혁신이 있다? 그러면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지금 종목을 진짜 선별을 잘 하셔야 된다. 그 말밖에 말씀 못 드리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못하면 그냥 ETF로 네.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고